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김정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이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위염에 걸린 수가 한 5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한 10명 중에 1명은 위염을 걸려봤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가 바로 위장관 질환입니다. 자, 먼저 알아보기 전에 위장관은 어디부터 어디에 속하는지 이 위치와 역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들이 보통 위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 식도, 네. 그리고 위, 십이지장, 소장을 보통 위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외과에서도 이 부분을 가리켜서 위장관 외과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장이나 항문의 질환은 대장항문 질환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장관 질환이라고 하면 식도와 위, 십이지장에서 생기는 다양한 질환을 얘기하고 있고요. 위암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유명하지만 위암 말고도 흔한 양성 질환들도 많습니다. 뭐 소화성 궤양도 대표적인 질환이고 또 요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도 대표적인 위장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장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해 주셨던 이 소화성 궤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은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가 보통 궤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쓸렸다,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쓸렸다. 예, 네. 헐었다, 쓸렸다,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화성 궤양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소화성이란 말은 위와 십이지장을 보통 얘기하는 말이고, 궤양이라는 말은 위의 점막 그리고 점막 하층에 손상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으로 위장관 점막 혹은 점막 하층 이상의 결손, 손상이 있었을 때를 보통 우리가 궤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소화성 궤양은 이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위염은 이제 위에 염증이 있다는 말을 이제 통틀어서 하는 말이고요. 네. 그 정도를 나타내는 말 중에는 미란 그리고 또 미란? 그리고 궤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미란은 점막 정도의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를 이제 미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미란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궤양이라고 얘기하면서 점막과 점막 하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를 이제 궤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소화성 궤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소화성 궤양이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감염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원인은 아스피린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진통 소염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이 진통 소염제의 단기 복용이 아니고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크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과 진통 소염제의 장기 복용이 크게 두 가지 원인이고 이제 나머지 원인으로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불규칙한 식사, 이제 생활 습관 이런 부분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원인 중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위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헬리코박터 균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염은 이 궤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궤양이 위암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궤양이 위암으로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위궤양과 위암은 별도의 병입니다. 네. 단 위암이 위궤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수가 있어서요. 둘 사이가 감별이 필요합니다. 모양이 좀 비슷할 수 있군요. 그럼요. 궤양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 말은 네. 이제 위암의 형태가 궤양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내시경을 통해서는 궤양의 모양으로 보이지만 조직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암세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암이 궤양으로 표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위암이라고 보통 진단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소화성 궤양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염증 같은 경우는 다 누구나 좀 가지고 있어서 고질병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 소화성 궤양의 경우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소화성 궤양이 사실은 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흔한 정도를 표현할 때 이제 평생 유병률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평생 유병률. 예. 네. 일생 동안 내가 소화성 궤양이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 의해서 이제 보고를 보면 10%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소화성 궤양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통계를 보면 질환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얘기할 때는 전 국민의 한 3% 정도가 소화성 궤양에
가지고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이제 위궤양이 한 60% 정도가 되고 나머지 궤양은 이제 십이지장 궤양이 되겠죠. 또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이 된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는 보통 정상인에 비해서는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뭐 대부분의 위장관 질환이 그렇지만 남자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유병률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소화성 궤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증상을 호소하실 때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그 외에 살펴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소화성 궤양의 증상은 속이 쓰리다는 겁니다. 네. 예, 이제 속이 쓰리다는 얘기를 하면서 식후에 또 공복 시에도 속쓰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속쓰림의 위치는 여러 가지는 다르지만 오목가슴이라고 얘기해서 상복부, 흉골 아래 이제 보통 그런 데서 속이 쓰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속쓰리단 말로 표현을 하지만 또 다른 분은 소화가 불량하다, 먹는 게 불편하다, 복통이 있다, 뭐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쉽게도 한 3분의 1 정도는 소화성 궤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한 내시경을 통해서도 증상이 없는 환자지만 소화성 궤양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구토가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검은색 변이 이제 아픈 것과 동반이 된다든지 빈혈 등의 증상이 있었을 때는 뭐 증상만 가지고 진료를 할 게 아니고 이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진료를 받아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좀 증상이 발현이 됐을 때는 이제 병원을 빨리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 텐데요. 이 진단법에는 보통 내시경 검사를 주로 먼저 할까요? 어떨까요? 당연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하는 위장관 질환 중에 식도, 위 십이지장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진단이 됩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육안으로 궤양을 확인을 하고 특히 이제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암을 동반하고 있다고 제가 네, 앞에 아까 설명을 말씀해 드렸다시피 주셨죠. 암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암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을 또 감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규명하기도 하고 또 치료하는 방침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조영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약을 먹고 뭐 진단을 했다, 약을 먹고 내시경을 대신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위장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화성 궤양의 진단에는 그 역할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네.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행히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시경을 받고 있고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내시경 사진인데 정상 정막은 이렇게 윤기가 있으면서 잘 보이죠. 네. 이 정상 정막의 가운데 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고 네. 움푹 파인 부분에 백태가 껴 있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궤양의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헬리코박터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시경 검사나 아니면 조직 검사 말고도 좀 간단하게 내가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지 해볼 수 있는 검사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보통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네, 호기 검사라고 해가지고 네. 후 부는 이제 네.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침습이 없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을 얻어서 헬리코박터균의 여부를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원인 중에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또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또 많이 하잖아요. 이 소화성 궤양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소화성 궤양 환자가 헬리코박터균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균이 근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약물이 좋아져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것도 항생제를 사용해서 없애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4에서 8주 정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오래 쓸 수는 없고요. 네. 1, 2주 정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 이제 제균 치료를 하면은 이제 충분히 아주 성공적으로 제균이 되고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아스피린 같은 소염제를 굉장히 많이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중단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좀 치료가 같이 이루어질까요? 소염제를 쓰는 이유는 진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쓰는 것 겁니다. 진통 소염제라고 네. 얘기를 하면 그 통증을 없애야 되는 그 치료 목적에 따라서 소염제가 필요한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년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낫지 않고 네. 이제 소염제를 거의 일상적으로 복용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약제를 대부분 같이 씁니다. 아, 그래서 점막을 보호하는 약제라든지 네. 제산제를 보통 섞어서 쓰기 때문에 득과 실이 다 있는 거죠. 네. 소염제를 써야 되는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이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것과 또 위 궤양을 막아주는 약제를 같이 사용을 보통 합니다. 네,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이렇게 좀 사용해 보게 될 텐데요. 약물 치료를 하고 호전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약물 치료에서 안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소화성 궤양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약물 치료로 대부분 잘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좀 치료를 할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통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출혈이 심한 경우에 보통 내시경 접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거고, 궤양이 심해지면 점막과 점막 하층을 넘어서서 장막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는 네. 구멍이 납니다. 네. 이거를 장천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천공이 됐을 때는 약물로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복막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이 염증이 심해지면은 두꺼워지기도 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 막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보통 협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네. 구조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난치라고 부르는 다양한 약물을 썼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이 있기도 하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물도 없고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우는 잘 낫지 않는다는 말에는 암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수술이 필요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소화성 궤양 합병증에 따른 치료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치료를 하셨던 환자의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환자를 외래 진료를 하면서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환자인데요. 이 환자분은 그 78세 정도 되는 남자 환자였고요. 뭐 속쓰림 등의 증상은 있었지만 이제 주로 호소하는 증세는 체중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다. 네. 간간히 토한다라는 이제 이런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검사를 좀 했는데 먼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보면 이게 뭔가 좀 두터워져 있고 정상적인 점막이 아니면서 궤양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이 조금 막혀 있는 경우. 네. 이걸 이제 저희가 협착이라고 하고, 음식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구토가 잦아지고 네.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체중 감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 조영제를 섭취를 하면은 조영제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협착이 돼 있고 음식물이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득하게 이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게 보이고 시로라기 같이 이렇게 실개천처럼 흐르면서 내려가는 게 천천히 보이는 네. 이런 경우죠. 네. 이 대부분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고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민을 했고 수술을 네. 시행을 했습니다. 저 정도면 진짜 식사도 거의 못 하셨을 것 같고 통증도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 수술 후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지셨을까요? 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시경 소견을 먼저 보이면 이제 처음에 보였던 이런 소견, 이 내시경 소견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면서 점막이 조금 깨끗해진 게 볼 수 네. 있고, 아까 그 막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게 생긴 그런 모양이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환자분이 만족스러워했던 부분은 체중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환자를 봤을 때는 뭐 네. 2022년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몸무게가 37kg 정도 이제 성이 나가셔가지고 성인 남성분인데 37kg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고 네. 이제 음식 섭취가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영양 상태가 불량했던 경우고요. 수술이라는 이제 상황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씩 체중이 증가하고 이제 환자가 좋아지면서 가장 최근에 6월 12일 날 제가 이제 진료를 했는데 그때는 52kg 정도. 많이 호전이 됐네요. 네, 37kg 나가시는 분이 이제 52kg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도 조금 좋아지고 주변에서 흔하게 말해서 이제 얼굴이 좋아졌다, 얼굴빛이 좋아졌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됐죠.
네. 이렇게 확실히 사례를 보니까요. 위장관 질환의 경우에는 이게 삶의 질과도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만이 최선의 상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장관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신물이나 가슴 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위식도 역류 질환. 위식도 역류 질환은 식도 조임근이 약해지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서 위 속 내용물이 식도나 구강으로 역류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국내 유병률이 10에서 15%나 될 정도로 흔한 위장관 질환이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평소에 명치 끝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많이 먹으면은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진료보러 오겠습니다. 지금 뭐 타는 듯한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그 위장관 증상 말고 다른 또 증상이 없으신가요? 걷거나 아니면 빨리 걸을 때 평소보다 숨이 차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혹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몇 달 전에 그 검진을 받았는데 역류성 소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이 식도를 넘어 목까지 올라와 만성 기침이나 목 이물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식사 후 눕거나 엎드릴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 물을 마시면 완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단순 소화불량이나 감기로 오해하고 방치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이 환자는 평소에도 그 넘어오는 증상 등이 있어서 저희에게 내어놓은 환자인데요.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 숨이 차다는 증상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식도열공 탈장이 같이 동반된 상태로서 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위산 역류로 인한 식도염의 정도와 동반된 합병증의 유무를 확인해 필요시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궤양이나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반복될 경우 식도 협착이나 발액 식도 등이 생길 수 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제가 평소에도 속이 많이 쓰린데요. 특히 배가 고플 때 속이 많이 쓰려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다라는 말을 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내시경 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평소에 술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그 감기약이나 아니면 진통제 같은 것을 복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진통제 먹은 적 없습니다. 소화성 궤양은 위와 십이지장 점막에서 위산 같은 공격인자와 점액 성분의 방어인자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한다. 소화성 궤양의 가장 큰 특징은 타는 듯한 상복부 통증으로 공복이나 식후에 더욱 심해진다. 이 환자는 그 소화성 궤양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궤양이나 소화성 궤양의 가장 큰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진통 소염제의 복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무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10명 중 1명이 최소 한 번 이상 겪을 만큼 흔한 질환인 소화성 궤양. 소화성 궤양은 위 내시경으로 진단한다. 필요시 조직 검사를 통해 위암과의 감별이 필요한데 위암의 일부는 위궤양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드물게 약물이나 내시경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위장관 질환들은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증상 중에는 한 가지 질환을 특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 치료 효과가 좋고, 또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때는 위암 등이 같이 이제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질환은 평소 생활 습관과 비만 그리고 식생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커피나 음주, 흡연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 역시 개선하는 것이 좋다. 현대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위장관 질환. 습관의 작은 변화로 떨쳐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위장관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 위에 이상이 있을 때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조직 검사 결과 고도 이형성증으로 판정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고도 이형성증,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이제 보통은 위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정상 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또 정상 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고도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이 아니다,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보통은 암세포는 아니지만 정상세포라고 하기가 힘들 때 그 중간 단계를 보통 고도 이형성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고도 이형성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증상이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꼭 의미라기보다는 모양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암병변이다, 암의 정구병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위암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내시경으로 간격을 두고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위에 발생할 수 있는 고도 이형성증,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소화성 궤양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위장관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들 역류성 식도염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말 자체에서 알 수가 있듯이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식도에서 위로 역류하기 위해서는 괄약근 혹은 조임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식도 조임근이 약하거나 또 안 열려야 될 때 열리면서 이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을 말할 때를 우리가 보통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조임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조임근이 상부도 있고 하부도 있잖아요. 이 조임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임근은 뭐 상부 조임근도 있고 하부 조임근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조임근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관략근이라는 말로도 흔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부에 있는 관략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하부 식도 조임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도 괄약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으면서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를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음식물이 내려가거나 트림을 할 때만 잠깐 열리면서 이제 조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제 역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닫혀 있어야 될 때 닫혀 있지 않고 또 이 닫혀 있는 힘이 약하게 되면은 이게 역류가 발생을 하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고,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조임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정말 성인 한 3분의 1 정도가 겪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체크도 어려울 것 같아요.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경험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술을 먹을 때나 가식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넘어오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이게 병으로 이름이 되면서 진단이 되고 이걸 통계를 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이 추세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보면 한 70%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저희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2008년도에 한 2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 빈도가 늘고 있고 그게 상승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가슴 쪽에 막 타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증상도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은 가슴이 쓰리다, 네. 속이 타들어간다. 왜 뭐 그런 이런. 느낌을 받으실까요? 보통은 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위에는 강산의 위액이 있습니다. 네. pH가 한 2 정도 되는 강산이 있고 이 강산은 식도로 넘어가면은 그 식도의 점막은 이 부분을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강산이 식도로 넘어올 때 사람들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난다. 아. 이제 긁는 듯한 느낌이 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오목가슴이라고 얘기하는 상복부에 있는 거고요. 흉골 하방 그리고 상복부에 보통 증상이 있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가 됐을 때 나는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속쓰림 네. 그리고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이 상복부에 있는 이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 위산이 역류가 되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먹는 거, 삼킴이 곤란하다든지 또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어서 심장 질환하고 오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 있거나 기침, 천식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에 뭐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래침을 조금 자주 뱉는다든 그런 증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잠자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이 더 악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은 하부 관략근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식도 열공이라고 해서 식도가 복부로 들어가는 사이에 그 횡격막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넓어지면서 이제 위의 상부가 복부에 있어야 될 위의 상부가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횡격막에 식도가 지나는 구멍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구멍 사이로 이제 위가 좀 튀어 올라오는 네, 현상을 맞습니다. 그 구멍이 넓어지면서 위에 상부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가장 흔하게는 하부식도 조인근, 괄약근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식도의 운동이 저하된다든지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게 원활하지 않았을 때 또 이제 역류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보감이 상승하는 경우가 또 역류를 조장을 하게 되는데 네. 조금 비만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임시인 경우, 임신인 경우에서도 넘어오는 증상이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간이 나쁘거나 복수가 차 있는 사람도 복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경우도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식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는 음식 습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음식물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식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후식품 중에도 하부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 거죠. 네. 커피를 통한 카페인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 네. 그리고 술 그리고 담배 등도 이제 관략근의 기능을 많이 손상을 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식습관 중에서는 과식을 하거나 또 늦은 밤에 식사를 하거나 또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도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키는 이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도 이게 내시경으로 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가가는 증상으로 보통 진단이 됩니다. 가슴 쓰림이 있거나 그리고 산이 역류하는 넘어오는 느낌을 대부분 다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잘 들어보면 그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이제 위식도 역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고 누워 있거나 또 구부릴 때 좀 심해지는 증상이 있거나 또 가끔은 아 나는 제산제를 먹어봤더니 이런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 이랬을 때도 간접적으로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임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합병증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가끔은 감별을 해야 될 경우 위식도 역류 질환이 다른 질환하고 혼돈이 될 때도 감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식도 내압 검사를 할 수 있고 24시간 식도의 산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무엇보다도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이 조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가 이제 우선이 돼야 되고요. 약물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활 습관의 교정과 이제 식이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이제 고용량의 약물을 써도 더 이상 약물을 늘려도 이게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약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합병증이나 또 약 먹기가 어려운 고용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럴 때 증상이 심했을 때는 이제 가끔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약물 치료할 때 기간이라든지 좀 이런 약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크게 보면 한 3개, 4개 정도로 분류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우리가 보통 프로톤 펌프 이니비트라고 하는 PPI 네. 이걸 이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얘기하는데요. PPI를 쓰거나 히스타민 수용 기룡제 등을 쓰면서 산분비를 없애서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또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알미늄이나 산산칼슘 등의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pH가 2 정도가 되는 산도를 조금 줄여줘서 속쓰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 그리고 또 점막을 보호하는 약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위 점막을 우리가 코팅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위 점막을 보호하고 식도의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현탄약이라고 부르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런 이제 짜먹는 약이라고 보통 네.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쓰고 있고요. 그 흔하게 보통은 4에서 8주 정도 장기간에 거쳐서 약을 보통 씁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이 금방 있으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끊었다, 다시 재발했다 이런 네. 일이 되기가 쉽죠. 흔하죠. 그래서 약물을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약물 치료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이 주실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의 생리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위식도 기능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단순히 위식도 역류 질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복부에 있는 압력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침대 거리를 높이는 형식을 통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조금 방지를 하거나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소화를 조금 돕고 식도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장기 효과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도한 음식, 과식을 좀 피하는 거,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거, 술, 담배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하면 좋고 식사하는 기간을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부분도 네. 또 중요한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좀 호전이 없는 경우 아니면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술은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기존의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약물 치료가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 하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뭐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크게 보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물 치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약의 용량을 아무리 높여도 치료에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질환이 심한 경우에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장기간 약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그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했을 때 평생을 약을 먹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조금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식도 이외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네. 호흡곤란, 네. 기침 가래, 천식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질환이 심각하고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약물로서만 치료가 안 되고 다른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사실 발의 식도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간략하게 어떤 증상? 발의 식도는 이제 조직학적으로 식도가 이제 염증에 노출이 되면서 네.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도 변형을 발의 식도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고도 이형성증하고 네. 비슷한 것처럼 그 식도의 점막세포가 이게 암 전 단계로 되는 경우를 보통 발의 식도라고 하는 거고요. 만성적인 염증이 있었을 때 이렇게 흔히 보이는 거고 이걸 우리가 전암병변, 암의 전구병변이라고 네. 보고 있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삶의 질이 좀 떨어질 경우 혹은 이렇게 합병증이 있을 때는 이제 수술을 정말 좀 받아봐야 될 텐데요. 수술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수술이 이루어질까요? 그 수술법에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그 수술법의 이름이 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항역류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류를 방지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게 위저부라고 해서 위저부라고 하는 부분은 위의 상부를 말합니다. 네. 위저부를 주름을 만들어 가지고 네. 성형을 통해서 식도와 위 사이의 접합부, 괄약근이 있는 부분이 기능이 약해진 부분을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매를 덧대는 형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네. 이런 모양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런 부분을 위저부 주름술, 위저부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한 수술 방법이기도 하고 히아탈 탈장, 즉 다시 말해서 식도 열공 탈장이 있는 경우에서는 탈장 네. 교전술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항역류 수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법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선생님께서 직접 수술을 하셨던 사례를 보면서 직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자 케이스일까요? 이 환자도 76세 되는 여자 환자였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 뭐 속이 쓰립니다. 오목 가슴이 뭐 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라는 네. 그런 증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증상은 숨이 차다는 거였습니다. 오. 특히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운동을 한다든지 가벼운 등산을 해도 숨이 찬다는 증상이 있었고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위식도 역류 질환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네. 위의 상부인데 위의 상부분이 올라가 있는 형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식도 열공 탈장이 있다는 것을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CT를 찍어봤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이 네. 위의 상부입니다. 위의 네. 상부가 아래 이 노란 화살표가 있는데 복부에 있어야 되는 위의 상부가 일부 올라가서 딸려 올라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흉곽의 일부 흉곽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저라면 이제 눌러서 숨을 쉬기가 힘드시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폐인데요. 폐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조금 곤란한 그런 증상이 있는 거고 이제 이때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도 있으면서 위식도 네. 역류 질환에 있는 비전형적인 증상, 네. 호흡 곤란 이런 부분이 이제 동반되고 있는 이런 경우였고요. 네. 이제 식도 열공 탈장이 컸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했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의 경우 어떤 수술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련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빨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여기는 이제 흉곽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위입니다. 위에 상부가 들어가 있고 이걸 조금 내려서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크죠. 이게 열공 탈장이 있는 부분이고 이 네. 부분을 잘 꿰매서 열공 탈장을 교정을 해주고 위를 아래로 내려서 제 위치를 만들어주고 항역류 수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딸려 올라간 위는 좀 끄집어 내리고 그 구멍은 다시 좀 봉합을 해보는 그런 수술법이겠군요. 네, 그렇게 봉합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항역류 수술을 통해서 네. 이제 위저부 주름술을 시행했던 그런 경우죠. 확실히 수술을 받고 나서는 뭐 가슴 통증이라든지 답답함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셨을 것 같아요. 수술 후의 경과는 좀 어땠을까요? 근데 이 환자분이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부분은 숨쉬기가 편해졌다는 거였습니다. 누르는 게 없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전에는 잠깐만 걸어도 조금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등산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제 흉부 엑스레이라고 하는 흉부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횡격막이 온전하게 있고 위가 지금 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제 전에는 이 위가 여기 이 부분에 조금 있었거든요. 이 위쪽으로. 흉곽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네. 내려와 있고 여기 위의 모양이 온전하게 다 있으면서 숨 쉬는 게 많이 편해졌고 뭐 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치료하셨던 수술 경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위장관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약을 먹을 때 복용 방법이나 기준이 따로 있죠. 그렇다면 흔히 먹는 이런 약은 어떨까요? 해열제 아세틴아미노펜은 소화성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O.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 대부분의 모든 진통소염제는 위궤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가 되고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진통소염제는 위장관 질환, 특히 이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위궤양은 위 상부에 잘 생기며 위 장막이 헐어 상처가 드러나는 질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틀린 말입니다. X입니다. 위궤양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안쪽 그리고 점막과 점막 하층에 손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장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천공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위궤양이 어디에 많이 생기냐 하면은 하부에 많이 생깁니다. 상부에 생기는 위궤양은 한 10%, 15% 정도로 빈도가 낮고 하부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세모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증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괄약근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약물 치료를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만성 기침과 목 이물감이 나타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보통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항상 속쓰림이나 뭐 소화불량 이런 위장관 증상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목과 그리고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있다든지 천식이 조금 심해진다든지 목에 이물감이 있다는 증상이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경우 초콜릿을 자주 먹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뭐 굳이 답을 말씀드리자면 X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보통은 이제 초콜릿이라고 하는 음식이 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고 증상이 있는 이제 환자가 있다고 치면 하부에 있는 괄약근의 기능을 손상을 줄 수 있는 괄약근을 느슨하게 해주는 식품으로서 알려져 있고요. 커피 혹은 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이제 초콜릿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OX 질문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후 예전보다 설사가 잦아졌는데요. 혹시 위식도 역류 질환 약물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그 부작용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이란 말은 모든 약제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약물의 효과를 보는 것을 주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정이다라는 말의 부작용이 아니고 부차적이다, 부수적이다라는 말의 부작용이고요. 약은 주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항상 있는 거죠. 이제 그 부작용이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모든 약제가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공교롭게도 위장관 질환에 쓰는 약제들이 속쓰림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쓰려고 하는 약제들 중에는 일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약제들이 있는데, 이제 제산을 하는데 산을 중화시키는 데 쓰는 약제들 중에는 위장관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을 쓰리는 것은 좋게 해줬지만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가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위장관 약제뿐만 아니고 모든 약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증상입니다. 복통에서부터 설사, 변비 이런 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마라탕처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매운맛이 중화돼서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속쓰림을 완화하는데 우유가 도움이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는 위산이 강산을 중화하는데 우유의 알칼리 성분이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유의 일부 성분은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유도 이걸 음식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위산이 분비가 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쓰림을 완화하려고 우유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목적이라면 생수나 이제 물을 먹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위장관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위장관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위장관 질환은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자요. 네, 항상 따라다니고 있지만 가끔은 존재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곁에 있는 그림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장관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외과 김정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